제인과의 복수 채널을 청취하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순옥이고 올해 69살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도 없고 친척도 없으며 곁에 남아있는 사람은 두 아들, 인식과 경호뿐입니다. 저희 집은 아주 작아서 몇 줄의 채소밭과 무화과나무 사이에 파묻혀 있습니다. 매일 저는 복권을 팔러 다닙니다. 몸이 괜찮은 날은 2번, 그렇지 않으면 한 번만 나가도 밥값과 전기세, 수도세를 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혼자 사는 삶에 익숙해졌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아이들이 커서 도시로 떠난 후부터 익숙해진 삶입니다. 아무도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비가 왔습니다. 아침부터 이슬비가 내렸고 장사가 너무 안 돼서 팔지 못한 복권을 다시 포장했습니다. 심심해서 아무 복권 한 장을 뽑아 오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저는 혼잣말로 말했습니다. 이 복권이 당첨되면 엄마가 이 집을 고칠 거야. 그리고 담양에 한번 가서 사람들이 어떻게 호화롭게 사는지 볼 거야. 그리고 저는 웃었습니다. 차가운 비 속에서 혼자 웃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처마 밑에 앉아 부채로 천천히 번호를 확인했습니다. 제 눈이 멈췄다가 크게 떠졌습니다. 복권을 다시 들고 한 글자씩 다시 확인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맞았습니다. 7자리 숫자가 1등에 당첨되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마당을 미친 사람처럼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다 이웃이 볼까봐 무서워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멍하니 앉아 그 작은 종이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별의별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권을 잃어버릴까 봐, 사기를 당할까 봐, 도둑을 맞을까 봐, 자식들이 알게 될까 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복권을 부엌 선반 위에 마른 차통에 숨겼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곳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시장에 가서 신문을 사서 당첨금 교환 방법을 꼼꼼히 읽고 다시 숨겼습니다. 이제 제 인생이 달라졌다는 걸 알았지만 어떻게 달라질지 아직 계산할 틈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경호가 갑자기 집에 왔습니다. 막내 아들이고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정말 드물게 저를 찾아옵니다. 약간의 선물과 몇 캔의 우유, 소시지 몇 개를 들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대화하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엄마, 요즘 건강 괜찮아요? 왜 전화를 안 받으세요? 저는 당황해서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실수로 핸드폰을 마당에 두었더니 비에 젖어버렸어. 그래서 못 들었어. 경호는 저를 빤히 바라보며 눈을 가늘게 뜨고 물었습니다. 엄마,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아니죠?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엄마가 뭘 더 숨길 게 있겠니? 라고 했습니다. 경호는 웃지 않고 물을 따라주고 저 옆에 앉아 한참 동안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제가 재단에 향을 피우고 있는데 경호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신문에서 봤는데 1등 당첨된 번호가 엄마가 자주 고르는 번호더라고요. 저는 멍해졌습니다. 뭐라고? 그냥 묻는 거예요. 엄마가 당첨된 거 맞아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호는 머리를 감싸쥐고 한 걸음 물러나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세상에, 엄마 진짜 당첨됐어요? 저는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무서워서 들킬까 봐, 도둑 맞을까 봐 바로 교환하러 가지 못했어. 경호는 한참 침묵하다가 거칠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 말 들어요. 아직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특히
큰형 부부한테는 저는 찡그리며 물었습니다. 왜? 엄마는 다 똑같이 나눌 건데 누구한테도 치우치지 않을 거야. 경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형수, 은숙이. 그 사람이 간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 말 들어요. 엄마, 아픈 척하면서 형네 집에 가 계세요. 몸이 안 좋고 어지럽다. 큰아들 곁에 있어야 안심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지켜보세요. 내가 틀렸으면 엄마한테 무릎 꿇고 사과할게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갑자기 그래야 하는데? 경호가 제 손을 꼭 잡으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는데 형수가 요즘 엄마 서류를 자꾸 물어보고 은행에 가서 노인 재산명의 이전 방법도 알아봤대요. 며칠만 가 계시면 엄마도 알게 될 거예요. 제 심장은 조여드는 듯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막내 아들의 이상한 제안이 저를 구해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경호의 말을 따랐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망설였지만 며칠 후부터 아픈 척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엔 어지럽다고 하고 점심엔 메스껍다고 하고 저녁엔 밥을 못 먹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연기를 잘 못합니다. 한 번도 누구에게 뭘 숨겨본 적이 없는데 이제 내 아들까지 속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경호가 제가 괜찮아, 엄마는 견딜 수 있어 라고 말할 때마다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 걸 보면 이 아이가 내 목숨을 지키려고 애쓰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경호는 계속 아픈 척하다가 도시의 큰아들 집에서 잠시 지내면서 돌봄을 받고 의사와 가까이 있으라고 했습니다. 경호는 작은 가방을 준비해주고 옷 몇 벌과 바람막이, 영양제 몇 봉지와 인식인의 집 근처에 사는 단골 의사 명단이 적힌 쪽지를 넣어주었습니다. 그날 오후 경호는 저를 위해 경주행 우등버스표를 예매해 주었습니다. 엄마, 잘 들어요. 아무도 믿지 말고 복권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마세요. 며칠만 계시면서 관찰하세요.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버스는 해질 무렵 출발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경호가 터미널 아래에서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는 모습을 봤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마치 완전히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느낌, 누가 친구고 누가 적인지 모르는 곳으로 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쯤 경주에 도착했습니다. 은숙, 제 며느리가 터미널로 마중 나왔습니다. 얼굴엔 기쁨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엄마 아파요? 갑자기 오시고 미리 연락도 안 하시고 저는 담담하게 웃으며 너희한테 패 끼칠까 봐 그냥 왔어 라고 했습니다. 은숙은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제 짐을 잡아당겼습니다. 그 힘이 아주 세서 제 짐이 마치 한가마니쯤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들이 사는 집은 고급 아파트였고 유리문은 반짝였으며 바닥은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렇게 고급스러운 곳은 처음이었습니다. 인식, 큰아들은 집에 없었습니다. 은숙은 남편이 회의 때문에 늦게 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잘 됐다. 내가 남편 없이 어떻게 사는지 봐야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점심, 은숙은 뜨거운 물에 데친 라면 한 그릇을 내왔습니다. 야채도 고기도 없었습니다. 다른 거 없어? 라고 묻자 은숙은 엄마 아프시니까 소화 잘 되라고 가볍게 드세요 라고 웃었습니다. 저는 목이 막혔지만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에는 거실 소파에 이불 한 장만 주고 베개도 없이 우리 방이 좁아서 엄마 여기서 주무세요 라고 했습니다. 나는 등에 식은땀이 흘렀지만 여전히 웃으며 누워서 눈을 감고 잠든 척했다.
나는 부엌에서 누군가가 전화하는 소리를 들었다. 걔 왔어. 응, 아니, 아무것도 안 가져왔어. 근데 내가 꼼꼼히 확인할 거야. 너는 준비해. 최대한 빨리.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걔가 나인지 아니면 그 복권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경호의 말을 들은 게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았다. 다음 날 나는 정말 피곤했다. 경계하느라 힘들었다. 은숙이 묻기 시작했다. 엄마, 귀중품은 어디에 두세요? 예를 들면 예금 통장, 금 같은 거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딱히 의도는 없어요. 나는 모른 척하며 흐릿한 눈으로 말했다. 엄마는 가난해서 그런 거 없어. 그녀는 웃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오후에 나는 은숙이 미리 예약해둔 동네 보건소에 진료를 받으러 갔다. 의사는 은숙의 지인이었고 대충 묻더니 말했다. 특별한 병은 안 보이네요. 나이 때문에 조금 피곤한 것뿐이에요. 식사 잘하고 쉬면 괜찮아요. 집에 돌아오자 은숙은 검사 결과를 묻지 않았다. 그녀는 내가 무슨 병인지엔 관심이 없고 내가 얼마나 남았는지만 궁금한 듯했다. 그날 밤 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인식이 늦게 들어와 내가 거실에서 약을 바르고 있는 걸 보고 미소 지었다. 엄마가 갑자기 와서 놀랐어요. 엄마는 아내가 잘 돌볼게요. 나는 아들에게 씁쓸하게 웃었다. 엄마가 너희랑 며칠만 같이 있고 싶어서 그래. 나이 드니 괜히 무섭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이마에 키스했다. 엄마, 여기 오래 있어도 돼요. 은숙은 내 뒤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들을 수 있었다. 그 침묵 속에서 소름 끼치는 비웃음 소리가 들렸다. 나는 내가 불개미 집에 들어온 걸 알았다. 그리고 평생 타버리지 않으려면 한 걸음 한 걸음 조심해야 한다는 것도. 그날부터 나는 본격적으로 허약하고 치맥기 있고 순종적인 노인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아침엔 일부러 아파트 단지에서 길을 잃은 척하고 점심엔 약을 잘못 먹는 척했다. 은숙은 점점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녀는 여러 가지 내규를 만들기 시작했다. 엄마, 혼자 밖에 나가시면 안 돼요. 위험해요. 이웃이랑도 말하지 마세요. 괜히 사람들이 우리 집 흉보면 어떡해요? 나는 고개를 숙이며 웃었다. 응, 엄마 알았어. 그날 이후 내 식사는 점점 더 단출해졌다. 찬밥, 싱거운 국, 고기도 없는 반찬. 내가 물으면 은숙은 말했다. 의사 선생님이 엄마는 담백하게 먹으라고 했어요. 기름진 건 안 좋대요. 나는 그녀가 거짓말하는 걸 알았다. 냉장고에는 늘 맛있는 음식이 가득했으니까. 인식은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야 퇴근했다. 집에 올 때마다 묻는다. 엄마, 식사는 잘 하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안심했다. 나는 그가 엄마보다 아내를 더 믿는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나는 주에 깊게 살폈다. 내가 누워있을 때마다 은숙은 몰래 거실로 들어와 내 가방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어느 날 밤 나는 자는 척하며 눈을 살짝 떴다. 그녀는 천천히 가방을 열고 하나하나 구석구석 뒤졌다. 손놀림이 익숙하고 빠르다. 이미 여러 번 해본 듯 했다. 물론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그 복권은 가방에 넣지 않았다. 나는 그것을 말린 차봉지에 넣어 경호가 시골에서 보내준 자물쇠 달린 여행 가방에 숨겨두었다. 다음 날 아침 내 가방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뭔가 뒤져진 느낌이 확실했다.
나는 더욱 경계심을 높였다. 이 집에서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작은 노트북을 들고 다니며 모든 일을 기록했다. 나는 나만의 암호로 썼다. 고양이가 11시에 닭장에 왔다. 늑대가 저녁에 생선 바구니를 봤다. 뱀이 옛 굴을 물어봤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인식의 책상 서랍에서 열쇠 뭉치를 발견했다. 나는 몰래 하나를 꺼내 은숙이 항상 따로 보관하던 침실의 작은 자물쇠를 열어봤다. 열렸다. 그 서랍 안에서 나는 놀라 멈췄다. 가죽 표지에 노트 한 권이 있었고 내가 무엇을 먹었는지, 어디를 갔는지, 누구와 대화했는지 날짜별로 적혀 있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복권의 당첨번호와 정확히 일치하는 복권 사본도 있었다. 나는 얼어붙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다 알고 있었고 기회만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 노트 아래에는 아직 보내지 않은 편지가 있었다. 은행 이름이 적혀 있었고 내 필체를 흉내낸 손글씨로 복권 당첨금 전부를 며느리 은숙에게 위임함. 이라고 쓰여 있었다. 나는 손이 떨려 소리치고 싶었지만 분노를 꾹 삼켰다. 내가 경솔하게 행동하면 지게 된다는 걸 알았다. 그날부터 나는 전략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나는 일부러 더 치매 노인처럼 행동했다. 어느 때는 슬리퍼를 잃어버렸다고 하고, 어느 때는 누가 내 시계를 가져갔다고 하고, 또 어느 때는 여기 누구 집이야? 라고 물었다. 은숙은 점점 경계를 풀었다. 정말 내가 치매에 걸린 줄 알았다. 어느 날 그녀가 전화하는 걸 들었다. 이 할망구 진짜 정신이 나갔어. 우리 빨리 해야 해. 복권은 아직 갖고 있는데 내가 빼낼 거야. 너는 나머지 준비해. 나는 조용히 문 뒤에 서서 주먹을 꽉 쥐어 피가 날 정도였다. 나는 이제야 진짜 게임이 시작된 걸 알았다. 그날 밤 나는 심하게 아픈 척 숨을 헐떡이고 손을 심하게 떨며 인식을 불렀다. 아들아, 엄마 무서워. 엄마 곧 죽을 것 같아. 인식이 당황해서 말했다. 엄마, 내가 병원 데려갈게요. 은숙이 끼어들었다. 필요 없어요. 내일 가도 돼요. 나는 힘없이 속삭였다. 엄마는 오늘 밤 못 넘길 것 같아. 기다릴 수 없어. 인식은 당황했지만 결국 옷을 입었다. 가자. 택시 부를게. 은숙도 마지못해 외투를 걸쳤다. 가는 길에 나는 뒷좌석에 누워 두 눈을 꼭 감았다. 하지만 잠들지 않았다. 나는 계산하고 있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갑자기 눈을 뜨고 일어나 또렷하게 말했다. 나 혼자 의사 만나고 싶어요. 가족은 필요 없어요. 은숙은 눈이 휘둥그레졌고 인식은 멍해졌다. 엄마, 건강하잖아요? 나는 냉정하게 말했다. 그래, 엄마는 아프지 않아. 하지만 의사와 경찰과 얘기해야 해. 나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휴대전화를 꺼내 영상을 재생했다. 은숙이 내 가방을 뒤지는 장면, 전화 통화 녹음. 나는 옆에 있던 간호사에게 그것을 건네며 단호하게 말했다. 증인 되어 주세요. 나는 내 며느리가 재산을 빼앗으려 한 의도로 고소하고 싶어요. 은숙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인식은 내 낡은 휴대폰의 영상을 본 뒤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나는 알았다. 이제야 진짜 시작이라는 걸. 앞으로 더 큰 폭풍이 몰아칠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나는 소파 위에서 내가 믿었던 며느리 손에 죽지는 않았다. 나는 요청에 따라 병원의 독실을 배정받았다. 은숙은 복도에 서서 마치 얼음이라도 삼킨 듯 창백했다.
인식은 여전히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복도 불빛은 환하게 밝았지만 내 마음은 마치 어둠 속에 길을 잃은 듯했다. 하지만 이제 더는 떨지 않았다. 나는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젊은 간호사가 따뜻한 차 한 잔을 가져다 주었다. 나는 잔을 들고 김이 피어오르는 것을 바라보며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부탁이에요. 이 번호로 다시 전화 좀 해주세요. 나는 그녀에게 경호의 번호를 건넸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갔다. 몇 분 후 내 전화가 울렸다. 엄마. 경호야, 엄마 지금 병원에 있어. 최대한 빨리 와야 해. 엄마, 일이 그렇게까지 심각해진 거야? 나는 한숨을 쉬었다. 더는 기다릴 수 없어. 경호는 그날 밤 바로 차를 타고 오겠다고 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내 머릿속에는 은숙의 서랍에서 본 모든 것이 떠올랐다. 내 모든 움직임을 기록한 노트, 복권 사본, 위조된 서명 편지, 그리고 가장 무서웠던 것,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까지 적힌 계획표, 치매를 이유로 요양원에 보내기. 그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나는 핸드폰을 열어 모든 세부 사항을 메모장에 적고 노트에 있는 증거들을 사진으로 찍어 경호 이메일로 보냈다. 나는 한 수 한 수 신중해야 한다는 걸 알았다. 그 악마는 쉽게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 다음 날 아침, 의사가 검진하러 들어왔다. 나는 분명히 말했다. 저는 완전히 멀쩡합니다. 피곤한 척한 건 연기였어요.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요. 나이 든 의사는 나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알겠습니다. 저도 비슷한 사례를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희가 정보를 비밀로 지키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소송을 원하신다면 변호사를 두는 게 좋겠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 아들이 변호사라 그가 처리할 겁니다. 오후에 경호가 병원에 도착했다. 나를 보자마자 꽉 안으며 눈이 빨개졌다. 엄마, 미안해. 이렇게까지 심각할 줄은 몰랐어. 나는 그의 등을 토닥였다. 넌 잘했어. 엄마가 살아있는 건 내 덕분이야. 경호는 내 재산을 보호하는 공증 서류 사본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들려주었다. 그 안에서 은숙이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다. 이미 늦었어. 그 여자가 다 막내한테 넘겼다니까. 이제 무리해서라도 해야지. 나는 그 녹음을 듣고 소름이 끼쳤다.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혐오 때문이었다. 나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내 형한테는 얘기했니? 아니, 엄마가 먼저 직접 대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날 밤 나는 인식을 불렀다. 그는 병상 옆에 앉아 내 눈을 피했다. 나는 시작했다. 넌 정말 엄마가 아프다고 생각하니? 인식은 침묵했다. 엄마는 건강해. 한 번도 아픈 적 없어. 널 위해 연기한 거야? 내가 어떤 사람과 살고 있는지 알게 하려고. 그는 고개를 들고 눈이 빨개진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무슨 말이야? 엄마가 온 이후로 내 아내는 엄마 가방을 3번이나 뒤지고 돈에 대해 캐묻고 엄마를 속여 서류에 사인하게 하려고 했지. 너희 방 서랍에는 엄마가 당첨된 복권 사본과 위조된 편지가 들어있어. 너희들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지? 인식은 얼어붙었다. 엄마는 내가, 엄마가 낳은 내가, 내 아내가 이런 짓을 하도록 두고 볼 줄은 몰랐다. 난 정말 몰랐어. 나는 핸드폰을 건네며 말했다. 들어봐. 경호가 제공한 녹음을 들은 후
인식은 맥이 빠져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은숙이는 엄마를 걱정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나는 등을 곧게 펴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는 내가 누구를 믿든 상관없어. 하지만 오늘부터 엄마는 너희 집에 돌아가지 않을 거야. 엄마는 혼자 살 거야. 수십 년을 혼자 살아왔고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었어. 그리고 엄마는 다시는 누구에게도 병상에 눕혀진 채 돈을 넘기라는 서류에 사인하지 않을 거야. 인식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 엄마,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엄마, 절 버리지 마.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내 아들, 한때 집에서 가장 착했던 아이가 이제는 자기 아내로부터 친엄마를 지키지 못하는 남자가 되어 있었다. 엄마는 널 버리지 않아. 하지만 더는 널 믿지 않아. 신뢰는 한 번 잃으면 쉽게 돌아오지 않는 거야. 인식은 흐느껴 울었고 나는 고개를 돌렸다. 왜냐하면 나는 알고 있었으니까 이 고통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3일 만에 병원을 떠났다. 은숙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병원은 시장 근처에 작은 방을 얻어주었다. 이동도 편하고 아무도 모르는 곳이었다. 나는 예전 복권을 팔던 시절처럼 조용히 살았다. 달라진 건 이제 그 어느 때보다 정신이 또렷하다는 것뿐이었다. 방에는 대나무 침대, 선풍기, 오래된 나무장, 그리고 내가 노트를 쓸 작은 책상이 있었다. 나는 그 방을 폭풍 대피소라고 불렀다. 그날 이후로 은숙은 사라졌다. 사과하는 문자도 전화도 없었다. 나는 놀라지 않았다. 분명 다른 계략을 꾸미고 있을 테니까. 인식은 가끔 들렀지만 조용히 내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다. 그저 쌀 한 포대, 식용유 한 병을 두고 고개를 숙였다. 여기 둘게요. 엄마 필요하실 때 쓰세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내쫓지도 않았다. 그는 처음부터 다시 아들이 되는 법을 배워야 했다. 경호는 매일같이 들러 나를 돌보고 일을 정리해주고 복권 당첨 재산의 대부분을 그의 이름으로 이전하는 서류에 나를 데려가 사인하게 했다. 나는 경호를 믿었다. 그는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다. 어느 날 밤 나는 노트를 정리하다 전화가 왔다. 인식이었다. 엄마, 나 할 말이 있어. 나는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인식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더는 날 믿지 않는 거 알지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은숙이가 돌아와서 나는 침묵했다. 그 여자가 내 회사 근처 호텔에 있어. 전화해서 엄마가 아픈 척해서 자기 속였다고, 만약 내가 집문서에 다시 사인 안 하면 역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했어. 나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좋아, 고소하게 해. 엄마는 기다리고 있어. 인식이 급히 말했다. 엄마, 그 여자가 또 무슨 일을 벌일지 몰라. 너무 무서워.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노트에 썼다. 늙은 늑대가 돌아왔다. 이빨은 더 날카로워졌다. 며칠 뒤 나는 내 주변에 낯선 사람이 어슬렁거리는 걸 느꼈다. 거칠게 생긴 남자가 골목 입구의 찻집에 앉아 내 방 문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모른 척했지만 속으로는 경계했다. 나는 경호에게 미니 카메라를 사달라고 했다. 하나는 문 앞에, 하나는 방 안에 설치했다. 어느 날 밤, 자고 있는데 창문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벌떡 일어나 조용히 침대 밑에 숨겨둔 나무 몽둥이를 집어들었다.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순옥 씨, 돈 있는 거 알아요? 바보 같은 짓 하지 마세요. 나는 몸이 굳었지만 소리치지 않았다. 핸드폰을 켜서 조용히 경호의 기기와 연결된 비상 버튼을 눌렀다.
10분 후 경호와 동네 경찰이 나타났고 그 남자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그의 주머니에는 칼, 밧줄, 마취약이 있었다. 끌려가면서 그는 소리쳤다. 나는 은숙이라는 여자 말만 들었어요. 경찰이 나에게 고소할 생각이 있냐고 물었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에는 양보하지 않았다. 나는 동영상과 녹음 증거를 제출했다. 모든 것이 명확했다. 나는 더 이상 어리숙한 노인이 아니었다. 은숙이 시어머니를 협박하려고 사람을 고용했다는 소식에 인식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나를 찾아왔고 머리는 헝클어지고 예전 기술회사 사장답지 않은 모습이었다. 엄마, 나 이혼 서류에 도장 찍었어. 더는 못 참겠어. 나는 그를 바라봤다. 내가 낳고 희망을 걸고 그가 침묵할 때마다 마음 아팠던 아들. 이제 그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길을 잃은 아이 같았다. 나는 말했다. 내가 잘못했지만 돌아올 줄 알면 됐다. 엄마가 뭘 다시 해달라는 게 아니다. 엄마가 부끄러울 일만 하지 마라. 인식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개를 들었다. 나 이제 엄마라고 부를 자격도 없어. 나는 또박또박 말했다. 누구도 저절로 자격이 있거나 없는 게 아니다. 제대로 하면 저절로 인정받는다. 그날 이후 나는 인식이 변하는 걸 느꼈다. 그는 회사를 그만두고 경호와 함께 고향으로 내려갔다. 둘이서 감귤 농장을 열고 유기농 채소를 키우기 시작했다. 인식은 진실하게 사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나는 여전히 작은 방에서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살고 있다. 왜냐하면 나는 이 싸움에서 아직 지지 않았고 더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영상을 좋아요, 채널 구독,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가슴 뭉클하고 깊이 있는 가족 이야기를 제인과의 복수 채널에서 놓치지 않도록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이야기로 돌아가자. 그날 밤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바람이 창문을 때리며 불길한 징조처럼 울부짖었다. 나는 쪽방에서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얇은 외투는 벽 틈새로 스며드는 추위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졌다. 비바람 때문이 아니라 머릿속에 은숙에 녹음된 말이 계속 맴돌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빨리 해야 해. 나는 오래된 핸드폰을 꺼내 CCTV를 확인했다. 문 앞 카메라의 검은 차에서 내린 은숙이 우산을 들고 무언가 든 가방을 들고 나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나는 영상을 저장했다. 손은 떨렸지만 눈은 또렷했다. 그때는 새벽 2시였다. 나는 더 이상 잠을 자지 않았다. 말린 차를 꺼내 봉투를 열고 내 인생을 바꾼 얇은 복권을 속옷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몰래카메라를 켜서 침대 옆 물병에 붙여두었다. 오늘 밤은 평범하지 않을 것을 알았다. 새벽 3시, 뒷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누군가 열쇠로 문을 열었다. 나는 가만히 누워 눈을 반쯤 감았다. 문이 열리자 은숙의 그림자가 들어왔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비옷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녀는 조용히 내 침대 머리맡까지 다가왔다. 나는 그녀가 뒤적이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여행 가방을 열었고 자물쇠는 이미 뜯겨 있었다. 나는 천천히 고르게 숨을 쉬며 심장이 뛰지 않게 애썼다. 은숙이 중얼거렸다. 이 못된 노파, 어디다 뒀지? 그녀는 베개 밑을 뒤지고 욕까지 들췄다. 나는 그녀의 손이 떨리는 걸 봤다. 그녀는 테이블을 세게 쳤다. 어디야, 어디?
나는 눈을 뜨고 벌떡 일어났다. 뭐 찾고 있니, 은수가? 그녀는 깜짝 놀라 몸을 곧게 폈다. 눈은 빨갛고 손에는 베개 커버를 쥐고 있었다. 엄마가 나를 놀라게 했잖아. 엄마가 쓰러진 줄 알았어. 나는 일어나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새벽 3시에 와서 가방 뒤지고 자물쇠 부수고 뭘 찾는 거니?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며 이를 악물고 말했다. 복권 내놔요. 나는 미소 지었다. 줄 게 없어. 나 가난하고 나이 들어서 정신도 없다. 기억 안 나? 은숙은 소리쳤다. 연기하지 마. 어디 숨겼는지 알아? 내놔. 아니면. 나는 말을 끊었다. 뭘 할 건데? 날 죽일 거야? 강도질. 좋아. 바로 경찰서로 가자. 나는 베개 밑에서 여전히 녹화 중인 핸드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그녀의 얼굴, 목소리, 행동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은숙은 핸드폰을 빼앗으려 달려들었고 나는 크게 소리치며 경보음을 울렸다. 몇 분 후 경호가 2명의 당직 경찰과 함께 뛰어들어왔다. 은숙은 내 셔츠 깃을 붙들고 방 한가운데 서 있었다. 눈이 뒤집히고 얼굴은 핏기가 없었다. 이 한밤중에 우리 엄마한테 뭐 하려던 거야? 경호가 소리쳤다. 나는 경찰에게 동영상을 보여줬다. 한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가 조서 작성하겠습니다. 고소하실 건가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필요 없어요. 그녀가 내게 접근하지 못하게만 해주세요. 은숙은 방에서 끌려나갔고 인식도 곧 젖은 모습으로 들어왔다. 그는 은숙이 수갑을 차는 모습을 보고 중얼거렸다. 어쩌다 이렇게 됐지? 나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내가 엄마가 살아있는 걸 감사해야지. 다음 날 나는 경호를 불렀다. 복권을 건네며 말했다. 이거 좀 맡아줘. 걔네들은 엄마가 아직 갖고 있다고 생각해서 계속 엄마만 노려. 엄마는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이 종이 한 장 때문에 죽고 싶지 않을 뿐이야. 경호는 받아들고 울먹였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이제 엄마는 살아볼 거야.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시장 구석에서 복권을 파는 여자가 아니었다. 나는 순옥이다. 며느리의 덫에서 한 걸음씩 벗어난 한때 모든 것을 잃었던 엄마의 냉철함과 용기로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고속버스에서 내리던 날 태양은 불타듯이 뜨거웠다. 여전히 비온 뒤 진흙탕이 된 붉은 흙길, 여전히 집 앞에 들이운 야자수 그림자. 하지만 나는 낯설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빈손이 아니라 무거운 마음을 안고 돌아왔다. 고통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 고통을 이겨냈기 때문이다. 경호는 낡은 오토바이로 나를 데려다주며 말했다. 형이 이제 성격이 많이 바뀌었어요, 엄마. 매일 같이 밭에서 일도 거들고 가지치기랑 감귤 돌보는 법도 배우고 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미소만 지었다. 집에 도착하니 나는 인식이 분주하게 물을 길어 나무에 물을 주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의 피부는 햇볕에 그을렸고 옷에는 진흙이 묻어 있었다. 나를 보더니 그는 달려와 무릎을 꿇었다. 엄마,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세요. 나는 그를 일으켜 세웠다. 무슨 일이든 해도 돼. 다만 다시는 잘못하지 마라. 그날 이후 나는 집에 머물게 되었다.
더 이상 하늘을 이불 삼고 땅을 베개 삼는 신세도 아니고 더 이상 쓸모없는 노파라 불리지도 않았다. 나는 옛집, 한때는 보금자리였고 비 오는 밤마다 베개를 안고 울던 그 집에서 살았다. 인식과 경호는 함께 새로운 방식의 감귤 농장을 열었다. 점적 관수, 유기농 비료, 생태 관광까지. 나는 소에게 자본을 보탰다. 많지는 않았지만 복권 당첨 상금에서 자선 활동과 인식의 빚을 갚고 남은 전부였다. 일주일 뒤 학생들이 농장 견학을 왔다. 내가 나무 아래 앉아 있는 걸 보고 아이들이 몰려와 물었다. 할머니가 복권 당첨된 순옥 할머니 맞아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는 사기를 당했지만 살아남은 순옥 할머니란다. 아이들은 깔깔 웃었다. 나도 웃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다. 매일 저녁 나는 감귤나무 그늘 아래 앉아 두 아들이 일하는 모습을 본다. 이제 더 이상 누구도 소리치지 않고 누구도 속임수를 쓰지 않는다. 나는 수첩을 꺼내 계속 글을 쓴다. 매 페이지마다 짧은 문장으로 시작한다. 오늘은 아무도 내 주머니를 뒤지지 않았다. 오늘은 따뜻한 밥을 먹었다. 오늘은 내 아들이 돈을 어디에 두었냐고 묻지 않았다. 간단한 말들이지만 내게 그것은 어떤 복권으로도 살 수 없는 행복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교도소에서 온 편지를 받았다. 보낸 이는 은숙이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가 잘못했어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용서를 바라진 않아요. 다만 언젠가 할머니처럼 살 수 있길 바랄 뿐이에요. 가난해도 거짓 없이. 나는 편지를 접었다. 화도 나지 않았다. 동정심도 들지 않았다. 그저 허전했다. 그날 밤 나는 인식을 불러 함께 차를 마셨다. 엄마, 은숙이 편지 읽었어. 이제 더 이상 화나지 않아. 그렇지만 잊지는 않아. 인식은 울먹이며 말했다. 내가 대신 엄마께 보답할게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누구도 누구를 대신할 수 없어. 각자 스스로 속죄해야 해. 나는 일어나 집으로 들어갔다. 마음이 한결 가벼웠다. 벽에는 아직도 낡은 달력이 걸려 있었다. 나는 그것을 떼어내고 새 달력을 붙였다. 내일은 내가 두려움 없이 내 삶을 사는 첫날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났다. 날이 채 밝기도 전에 마당 밖에서 닭 우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마당에 나가 깊게 숨을 들이켰다. 시골의 공기는 뭔가 사람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나는 내가 또 다른 삶을 사는 것 같았다. 더 이상 참고만 사는 노파가 아니라 돌아보고 다시 시작하는 삶이었다. 인식은 어느새 일어나 감귤밭에서 땅을 일구고 있었다. 나는 부르지 않고 그저 바라보았다. 그는 더 이상 아내 말만 듣고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는 아들이 아니었다. 이제 그는 열심히 일하고 말수가 줄었으며 엄마를 바라보는 눈에는 미안함이 가득했다. 경호가 집 뒤에서 나왔다. 손에는 몇 개의 감귤이 들려 있었다. 엄마,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새 품종인데 옛날 것보다 더 달아요. 나는 하나를 집어 한 입 베어 물었다. 단맛이 혀끝에 번졌고 자극적이지 않고 산뜻했다. 나는 천천히 씹으며 말했다. 그래, 괜찮네. 내일 너희가 따렴. 엄마가 군시장에 아는 거래처 불러올게. 인식이 고개를 들었다. 엄마, 예전에 복권 팔던 거래처 아직 기억해요? 나는 웃었다. 그 사람들이 엄마를 좋아했거든.
이제 엄마가 복권에도 당첨됐으니 더 좋아하지. 세 모자는 함께 웃었다. 하지만 나는 안다. 내 웃음은 한때 깊은 구덩이로 떨어졌다가 아무도 끌어주지 않아도 스스로 기어 올라온 사람의 웃음이라는 것을. 그날 오후, 읍에서 감귤 농장 모델을 조사하러 사람들이 왔다. 그들은 친환경 농업 프로그램에 올리자고 제안했다. 나는 거절했다. 나는 유명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오. 내 두 아들이 제대로 사는 것만으로 충분하오. 사회복지사는 놀라며 말했다. 정말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단순함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지키기 어려운 거요. 사람들이 돌아간 뒤 경호가 물었다. 엄마, 아깝지 않으세요? TV에도 나오고 더 많이 팔릴 텐데. 나는 대답했다. 엄마는 이미 폭풍을 겪었어. 이제는 더 이상 바람을 탈 필요 없어. 저녁, 나는 처마 밑에 앉아 남편에게 향을 피웠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여보, 나 해냈어요. 복권도 지켰고, 아들도 지켰고, 나 자신도 지켰어요. 향 타는 소리가 조용히 대답하는 듯 했다. 저녁 식사 시간, 인식이 갑자기 물었다. 엄마, 만약 그때 제가 은숙이 엄마를 해치려는 걸 알았지만 가족이 깨질까 봐 말하지 않았다면 엄마는 저를 용서하셨을까요?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엄마는 내가 엄마와 아내 중 누구를 선택하길 바라지 않아. 다만 옳고 그름을 알고 바르게 살길 바랄 뿐이야. 그는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잘못했어요.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엄마가 제 모습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으면 해요. 나는 고기를 집어 그의 그릇에 놓았다. 그럼 먹어라. 내일 일찍 일어나서 감귤밭에 물 주는 거 도와라. 더 말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라. 그날 밤 나는 감귤밭에 나갔다. 바람이 살랑이고 달이 밝았으며 온 농장에 꽃향기가 가득했다. 나는 복권을 움켜쥐고 떨던 그 밤을 떠올렸다. 그때는 세상이 다 바뀔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다. 부자가 되면 사람의 본심이 더 드러날 뿐이었다. 누구는 더 교활해지고 누구는 더 착해졌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 나이 먹도록 살아보니 이제야 알겠다. 이렇게 힘들게 살아봐야 누가 진짜 나를 아끼는지 알 수 있구나. 나는 집으로 들어가 수첩을 꺼내 한 줄을 더 썼다. 오늘은 아무도 내게 복권 어디 있냐고 묻지 않았다. 나는 웃으며 수첩을 덮고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내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환하게 느껴졌다. 나는 새로운 삶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내가 주인인 삶, 더 이상 고개 숙이거나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삶. 매일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 두 아들과 함께 나무에 물을 주고 풀을 뽑고 처마 아래서 함께 아침을 먹는다. 진수성찬은 없지만 웃음소리와 진심 어린 대화가 있다. 어느 아침 내가 밭에 물을 주고 있는데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다. 한 여자가 내렸다. 구부정한 모습에 긴 팔옷으로 햇볕을 가렸지만 나는 바로 알아볼 수 있었다. 은숙의 사촌 언니, 이름은 정미. 한때 은숙과 함께 도시에서 장사를 도왔던 사람이다. 나는 물통을 내려놓고 대문으로 나갔다. 누구를 찾으세요? 정미는 마스크를 내리며 어색하게 웃었다. 안녕하세요, 순옥 아주머니. 저 기억나세요? 나는 차갑게 말했다. 내 인생에 있었던 사람은 잊지 않아요. 언니는 무엇을 원해요? 정미가 입술을 깨물며 주위를 둘러본다.
저, 은숙이를 용서해 달라고 부탁드리러 왔어요. 걔는 지금 수용소에 있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요. 나는 조용히 있었다. 정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걔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걔도 불쌍해요. 이제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친척들도 아무도 받아주지 않아요. 이젠 걔한테 한 번만 길을 열어주실 수 없을까요? 나는 집 안으로 얼굴을 돌렸다. 들어와요. 하지만 내가 마음을 쉽게 돌릴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정미는 작은 가방을 안고 따라 들어왔다. 인식과 경호가 바로 나와서 경호가 물었다. 언니 여기 왜 왔어요? 정미가 두 손을 모으며 말했다. 두 분만, 잠깐만 순옥 아주머니와 얘기하게 해주세요. 나는 의자에 앉아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다. 앉으세요. 빨리 말해요. 정미가 망설였다. 은숙이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친구들도 떠났고, 재산도 다 잃었고, 감옥에서 빚 때문에 맞기도 했어요. 편지를 써도 아무도 답장하지 않아요. 이제 아주머니만이 걔가 엄마라고 불렀던 유일한 분이에요.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가 차분히 말했다. 언니, 가서 전해줘요. 나는 전쟁도 겪었고, 가난도 겪었고, 남편이 일찍 죽고 자식들이 떠난 것도 다 겪었어요. 배신당하는 것도 낯설지 않아요. 하지만 잘못한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해요.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감옥에서 반성하면 돼요. 그 몇 년은 걔가 나에게 치르게 하려던 값에 비하면 가벼워요. 정미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그럼 아주머니는 이제 걔한테 화 안 나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화는 안 나요. 하지만 잊지는 못해요. 정미가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주머니, 이거 전해드릴게요. 그녀는 탁자 위에 작은 노트 한 권을 올려놓았다. 나는 힐끗 봤다. 낡은 수첩, 빛이 바랜 표지. 나는 걔한테서 아무것도 받지 않아요. 아주머니 드리는 게 아니에요. 경호에게요. 경호가 찡그리며 집어들었다. 펼쳐보니 삐뚤빼뚤하지만 진심이 느껴지는 글씨가 보였다. 엄마에게 사과 한마디 빚졌어. 경호에게 고마움 한마디 빚졌어. 언젠가 내가 나가게 된다면 다시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 나는 일어나 짧게 말했다. 이제 돌아가요. 나는 언니를 붙잡지 않을 거예요. 정미가 일어나며 눈이 빨갛게 충혈됐다. 아주머니 감사합니다. 걔 대신 사과드릴게요. 문이 닫히고 나는 오랫동안 가만히 서 있었다. 머릿속엔 오직 한 문장만 맴돌았다. 다시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 그날 밤 나는 다시 수첩에 적었다. 오늘 나는 늦은 사과를 들었다. 내일 은숙이 나를 기억할지 모르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나는 걔의 용서가 필요하지 않다. 나는 이 평온만 지키면 된다. 내 남은 생애 동안. 일주일 후 나는 군 경찰서에서 출석 통지서를 받았다. 처음에는 조금 놀라서 또 무슨 문제가 생긴 줄 알았다. 하지만 가보니 은숙이 보낸 가명 신청서를 확인해달라는 것이었다. 순옥 아주머니, 은숙 씨가 신청서에 사과를 받았고 더 이상 고소할 생각이 없다고 썼습니다. 확인해 주시겠어요? 나는 등을 곧게 펴고 젊은 경찰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고소를 취하하지는 않지만 더 이상 소송을 이어가지는 않겠어요. 나는 걔가 오래 감옥에 있길 바라지 않아요. 나는 단지 걔가 다시는 내 곁에 오지 않길 바랄 뿐이에요.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다. 돌아가기 전 나는 한마디만 남겼다. 누구에게나 다시 시작할 기회는 있어요. 하지만 그걸 쓸 용기가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집에 돌아오니 인식이 마당을 쓸고 있었다. 걔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다. 어떻게 됐어요, 엄마? 괜찮아. 엄마는 몇 가지 확인만 하고 왔어. 이제 감나무밭에 가고 싶구나. 나는 집 뒤로 곧장 갔다. 감나무에 주렁주렁 열매가 달려 있었다. 경호가 가지치기를 하며 환하게 웃었다. 엄마, 봐요. 엄마가 고른 새 묘목들이 열매를 엄청 많이 맺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도 그렇단다. 더디 자라더라도 스스로 일어서면 나중에 더 튼튼해져. 우리는 함께 감을 한 바구니 가득 땄다. 나는 제일 좋은 감 몇 개를 골라 포장해서 경호에게 옆집 영삼 아저씨에게 가져다 주라고 했다. 예전 내가 복권 팔 때 돈을 빌려줬던 이웃이다. 엄마가 고마움 잊지 않는다고 꼭 전해. 저녁이 되자 온 동네 사람들이 내 집으로 감나무밭을 구경하러 왔다. 누군가 물었다. 순옥 아주머니, 듣자 하니 엄청 부자라던데 이렇게 사세요? 나는 웃으며 짧게 대답했다. 나는 잘 살 필요 없어요. 깨끗하게만 살면 돼요. 밤이 되자 나는 익숙한 수첩을 다시 꺼내 앉았다. 나는 한 줄만 적었다. 오늘 나는 내 아이들에게 감사하는 법을 가르쳤다. 인식과 경호가 옆에 나란히 앉았다. 경호가 말했다. 엄마, 우리 밭에 이름표 만들까요? 순옥의 정원이라고. 나는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사람 이름으로 짓지 마라.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나무가 다 안다. 손님이 와서 달콤한 감을 먹으면 그걸 기억하면 돼. 그걸로 충분해. 셋이서 가만히 앉아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귀뚜라미 소리, 감나무 사이로 바람이 스치는 소리만 들렸다. 그날 밤 나는 잠이 잘 오지 않았다. 나는 예전에 쌀쌀한 방에서 몸을 웅크리고 추위에 떨고 두려움에 심장이 뛰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은숙의 교활한 눈빛, 내 가방을 뒤지면서도 입으로는 엄마라고 부르던 모습을 생각했다. 그리고 빗속 한밤중에 경호가 달려와 나를 악몽에서 구해준 발소리도 떠올랐다. 나는 이제 너덜너덜해진 복권 복사본을 꺼내 낡은 나무 상자에 넣고 봉했다. 나는 그걸 자랑하려고 간직하는 게 아니라 한 장의 종이가 인생을 바꿀 수도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걸. 그걸 손에 쥔 사람의 선택에 달렸다는 걸 기억하려고 보관하는 것이다. 다음 날 새벽, 나는 감나무밭에서 제일 큰 나무 밑에 작은 구덩이를 파고 그 나무 상자를 묶고 흙으로 덮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건 나와 땅만의 비밀이다. 나는 속으로 말했다. 이제부터 돈은 감에서 나올 거야. 거짓에서 나오지 않아. 석 달이 평온하게 흘렀다. 시골에서 오래 살수록 단순한 것들이 사람을 더 오래 살게 한다는 걸 느꼈다. 더 이상 밤중에 놀라게 하는 전화도, 의심스러운 시선도, 문밖을 맴도는 발소리도 없었다. 오늘 아침 나는 뒷마당에서 채소를 따고 있었다. 인식이 봉투를 들고 달려왔다. 엄마 앞으로 온 편지예요. 나는 손을 닫고 열어보았다. 도시의 한 법률사무소에서 온 초대장이었다. 나는 찡그리며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인식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엄마, 내가 같이 갈까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 혼자 갈게. 이 일은 엄마가 직접 마주해야 해.
다음 날 나는 길을 나섰다. 버스는 느리게 달렸지만 나는 서두르지 않았다. 나는 창가에 앉아 맨발로 복권을 팔던 시절, 아들의 집에서 도망치던 시절, 내가 지나온 길들을 바라보았다. 옛날의 가난은 무서웠지만 이제 와서 보니 올바르지 않은 분은 훨씬 더 위험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변호사 사무실은 차가운 유리 건물 안에 있었다. 나는 안으로 들어가 3층으로 안내받았다. 나를 맞이한 사람은 젊은 여자였고 공손하게 말했다. 안녕하세요, 순옥님. 저희는 은숙님께서 위임하신 서류를 전달하러 왔습니다. 나는 앉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다. 그녀는 한 뭉치의 서류를 내밀었다. 여기 은숙님 명의로 남은 모든 재산과 유언장이 있습니다. 모두 순옥님께 넘기신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용서를 구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나는 그 서류 뭉치에 손을 대지 않았다. 그녀는 아직 살아있나요? 네, 살아 계십니다. 하지만 지금 다른 교도소로 이송 중입니다. 떠나기 전에 저희에게 이 일을 부탁하셨습니다. 나는 한참 침묵하다가 물었다. 내가 받지 않으면? 그러면 저희가 집행기관에 넘겨 법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나는 몇 초간 생각하다가 말했다. 받겠습니다. 하지만 모두 고아원을 위해 기부하겠습니다. 기부자 이름은 은숙으로 해주세요. 여자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정말 아무것도 안 남기시나요? 나는 유리창 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충분히 가졌어요. 그녀도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싶다면 남의 신뢰를 다시 얻는 것부터 시작해야 해요. 그러려면 먼저 주는 법을 알아야 하죠. 여자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나는 더 말하지 않고 돌아섰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경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일 엄마한테 서약서 몇 장 뽑아줘. 유언장도 미리 써두려고 해. 이 감귤밭 말고는 남길 게 없다. 경호가 놀라며 말했다. 엄마 무슨 소리야? 아직 건강하시잖아. 나는 웃으며 말했다. 엄마 건강해. 그래서 더 모든 걸 분명히 해두고 싶다. 나중에 서로 의심할 이유가 없어야지. 그날 밤 나는 새 공책에 내 이야기를 모두 썼다. 사람 이름 하나하나, 사건 하나하나, 쓰러졌던 순간, 다시 일어섰던 순간까지 세세히 적었다.